지금 우리는 위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가뭄, 해수면 상승, 해빙, 폭우, 폭설 등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번영과 발전만을 추구한 무분별한 개발이 지구의 심각한 오염과 환경 파괴를 초래했고 결국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려는 방법으로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는 것이 바로 저탄소 녹색 기술이다.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녹색 기술. 인류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생활 속 녹색 기술에 대해 알아보자. 수백 년의 역사가 느껴지는 가옥들이 어디 하나 모난 곳 없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이곳은 충남 아산의 외암 민속마을이다. 이곳의 커다란 마을을 감싸고 있는 수로는 독특하다. 과거 선조들이 인공적으로 설치한 이 수로의 물길은 가옥으로 흘러들기도 하고 집에서 빠져나와 담밖의 큰 수로에 합류하기도 한다. 수로의 물은 농업용수, 생활용수, 방화수, 세탁용수 등으로 활용됐다. 그렇다면 고택의 내부 모습은 어떨까? 정갈하게 지어진 여느 기아집과 다를 것 없어 보인다. 그러나 찬찬히 살펴보면 숨겨져 있는 지혜를 엿볼 수 있다.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마루 밑을 확인해 보면 외부와 바람이 통하도록 뚫려 있다.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나는 선조들의 지혜가 아닐 수 없다. 외암마을에는 정원이 예쁜 집이 적지 않다. 정원에는 수목과 화초가 심어져 있고 연못이 만들어졌다. 이것은 보기에도 좋지만 또 다른 하나의 역할이 있다. 연못을 통해 더운 날에 집 내부의 온도를 낮추고 습도를 조절하고자 했던 것이다. 무엇보다 외암마을의 매력은 마을길의 시작과 끝에 있는 돌담이다.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이 돌담에는 처음 생겨나게 된 비화가 숨겨져 있다. 밭에서 밭을 익으려고 하면은 돌이 있으면 농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쌓기 시작한 돌담이 마을 전체 6km나 연결돼 있고요. 요게 이제는 보시다시피 가생이는 두툼한 돌로 싸고 가운데에는 더 허들의 돌을 갖다가 다 담을 쌓기 때문에 더 튼튼하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돌담을 싼 거죠. 그저 버려지는 돌을 활용한 것뿐만 아니라 돌담은 소흙을 채우지 않고 자연 속으로만 맞춰서 쌓아 올렸다. 때문에 돌틈 사이로 배수가 잘 되고 한겨울에도 동결에 의해 무너지거나 하는 일이 없다는 치밀한 계산이 뒷받침되고 있다. 자연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선조들의 노력은 외암 민속마을 주택 구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겨울에 춥고 바람이 많이 부는 이곳의 특성상 바람을 막아주기 위해서 미음차형으로 지은 집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완만한 경사지를 등지고 집들이 배치되어 있다. 외암마을은 위치상 겨울에 북서풍에 노출되는 환경적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한 지혜인 것이다. 이러한 삶의 방식을 통해 외암마을의 터를 잡고 살아왔던 선조들은 먼 미래의 후손인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기존의 그 기후변화라는 문제는 비단 현재만의 문제가 아니고 과거부터 있었던 일이고 그 과거에 어떤 식으로 선조들이 그 대응을 했는지는 현재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지식입니다. 굳이 그 비싼 높은 비용을 들여서 활용되는 그 기술 개발보다는 현재 그 지역에서 활용됐던 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하는 측면이 좀 더 경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조명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에 맞서기보다는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을 닮고자 하는 생각을 읽을 수 있었다. 이런 전통을 다음 세대로 이어나가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으로 남겨졌다. 미래 녹색 마을이나 친환경 에너지 타운 등의 다양한 우리 전통 녹색 기술을 적용한다면 미래 녹색 기술로 나아가는 잠재력을 발견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선조들의 삶처럼 자연을 이용한 친환경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움직임을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 최남단 섬인 마라도와 제주도 사이에 위치한 가파도. 조그만 섬이 세계 최초의 탄소 없는 섬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전환의 첫 성공 사례로 꼽힌다. 지역의 특성상 풍력과 태양열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126가구 245명이 사는 이 섬은 2030년까지 탄소 없는 섬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제주도의 작은 모델이다. 풍력이라든지 바이오 에너지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원을 통해서 전기나 전열을 얻고 이를 통해서 100% 정말 우리가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에너지 순환이 가능하게끔 하는 것을 100% 에너지 자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가파도 내 전력 공급은 그동안 디젤 발전기로 공급해왔다. 그러나 현재는 디젤 발전을 아예 중지하고 풍력과 태양광이 중심이 되는 소규모 독립 전력 시스템인 마이크로 그리드가 100% 운영 중이다. 가파도에는 250kW급 풍력 발전기 2기가 있으며 21가구에는 태양광 장치가 설치돼 있다. 전선도 모두 지중화돼 전봇대도 찾아볼 수 없다. 탄소를 배출하던 폐기물 소각장도 이용을 멈추고 폐기물을 섬 외부로 반출하고 있다. 또한 학생이 10명뿐인 미니학교 가파초등학교는 소형 풍력과 태양광 발전으로만 전기를 공급받는 스마트 스쿨로 꾸몄다. 가파도에는 전기 자동차 넉 대가 운영 중이며 완속 충전기 3개소가 설치돼 있다. 가파도 내 이동거리가 길지 않다 보니 전기차를 한 번 충전하면 5일 이상 운행이 가능하다. 자연 생태계 측면뿐 아니라 친환경 과학기술까지 접목된 가파도는 친환경 녹색 섬으로서의 성공 사례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하나의 프로젝트가 울릉도에서 진행 중이다. 화산암으로 구성된 울릉도에는 약 10,000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내륙과 전력망이 연결되지 않아 운송비 등의 이유로 전력 생산 단가가 육지보다 훨씬 높다. 경제성 측면에서도 대체에너지 개발이 절실하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디젤 발전기를 통해 섬 내 4천여 가구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울릉도에도 소규모 독립형 전력망 시스템을 2011년부터 구축하기 시작했다. 현재 울릉도의 디젤 발전 설비 용량이 전체의 약 96%인 18.5메가와트이고 수력을 통한 발전 설비 용량은 700kW로 약 4%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020년 울릉도에서 생산되는 모든 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지열, 연료전지 등 친환경 에너지로 바뀌게 되며 세계 최대 규모의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녹색섬을 만들기 위한 이유는 다른 섬나라의 상황을 통해 알 수 있다. 인도양의 몰디브는 최근 국가의 존립 자체를 걱정하고 있다. 해수면 상승으로 나라 전체가 물에 잠기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지난 100년간 해수면이 20cm 높아진 데 이어 2100년까지 1m가량 더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기상이변으로 지진, 해일 등이 덮치면 숨을 쉬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군소도서 국가연합이라든지 이러한 국가 간의 조직을 설립을 해서 그 국가 간의 자국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국제사회에 그런 대변할 수 있는 어떤 목소리를 내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대안들이 크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후 난민이라고 불리는 소위 그런 현상이 지금 발생을 해서 국제적으로도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 나라의 일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지구 온난화지만 실상은 우리의 일상을 조금씩 파고들고 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지구 온난화 방지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한 때이다. 엄마, 큰일 났어.
지금 지구가 아파서 열나는 중이라 점점 북극 얼음이 다 녹아버려서 우리가 사는 땅이 모두 바다에 잠겨버릴 거래. 우리 다 죽는 거야? 그런 거야? 지구가 아파서 열나고 있는 건 맞는데 지금 당장 얼음이 다 녹는 건 아니야. 다들 지구를 보호하려고 애쓰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나도 지구가 낫도록 도와주고 싶어. 엄마, 난 뭘 해야 돼? 가람이가 쉽게 할 수 있는 일? 냉장고 문을 오래 열어두지 않는다던가, 에어컨을 오래 틀어놓지 않는다던가, 이를 닦으면서 물을 틀어놓지 않는 거. 그리고 탄소 성적 표지를 확인하고 물건을 사는 것도 우리가 지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겠다. 그러니까 탄소라고 지구를 열나게 하는 안 좋은 가스가 우리가 쓰는 생활용품이나 전기기기에서 많이 나오곤 하는데 이 제품은 이만큼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하고 소비자들에게 탄소 배출량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야. 이산화탄소와 함께 숫자로 그램수가 표기된 이 마크를 탄소 성적 표지 혹은 탄소 라벨링이라 부른다.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품 겉면에 표시하는 것이다. 녹색 나뭇잎에 적혀있는 그램수가 이 제품을 만들 때 발생한 온실가스의 양을 표시한 것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우리가 쉽게 접하는 음료캔부터 각종 제품들의 포장을 살펴보면 이러한 탄소 라벨링이 표시된 제품들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온난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제품의 가격과 품질뿐만 아니라 환경의 윤리를 생각하는 소비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인해 탄소 라벨링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강제에 의한 인증 제도가 아닌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얼마만큼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했는지 신청하면 환경부 산하 친환경상품진흥원에서 인증하여주는 임의 인증 제도인 만큼 기업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만약에 제품이 탄소 라벨링 제품이 부착된 제품일 경우에는 그런 친환경 제품이라는 것에 대한 기업 이미지도 높아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소비자들이 이런 친환경 상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도 활성화시켜서 더 많은 소비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탄소 라벨링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영국, 일본, 스위스, 스웨덴, 태국 등 점차 이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가 점점 늘고 있다. 탄소 라벨링 제도를 통해 인증받은 제품은 사람들에게 친환경적인 상품이라는 친근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어 매출량도 증가하게 되고 매출량 증가로 기업은 환경을 위해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다. 즉, 환경을 위한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가전제품을 통해서도 탄소의 양을 줄일 수 있다. 온실가스의 배출량의 84%가 에너지 사용에 의해 발생되고 있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쓴다는 것은 적은 전력만으로도 많은 힘을 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1등급을 획득한 제품은 5등급 제품에 비해서 30에서 40% 정도 에너지 절감이 가능합니다. 최저 소비 효율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은 원천적으로 생산 판매가 금지되고 있고요.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는데 등급이 낮을수록 효율이 높다는 의미다. 전기밥솥을 예로 들면 에너지 효율 1등급의 제품을 사용할 경우 월간 소비 전력량이 17kW인 반면 5등급 제품은 같은 시간을 사용해도 월간 소비 전력이 22.3kW로 올라간다. 기업들 못지않게 일반 사람들도 녹색 생활 실천을 위해 스스로 해야 할 몫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 녹색 생활 실천 UCC 공모전이다.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생활 속 실천 아이디어를 일반인들이 직접 제작한 것이다. 이러한 영상을 통해 우리가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녹색 생활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여러 개발도상국에서는 경제 성장으로 폐기물의 양이 급증하고 있으나 쓰레기 처리에 대한 현지 주민들의 인식이 낮고 폐기물을 환경 친화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해 심각한 환경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이곳에서는 국내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필리핀 등의 개도국에 이전하고 있다. 그 생활 쓰레기를 소각 처리하는 소각 시설은 우리가 증가하기가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활 주변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유용한 자원 중에 하나인 폐지를 재활용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아젠다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이런 이산화탄소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나무 한 그루를 심는 것보다 가장 큰 부분의 폐지를 재활용하는 연구들을 우리가 석회석 그 부분들에서 제일 많이 활용하는 용도가 제지 산업입니다. 신문지 고지 펄프와 소석회를 순차적으로 주입하고 섞어준다. 여기에 일정량의 이산화탄소가 주입된다. 소석회가 종이 섬유와 엉킨 상태로 탄산화 반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이 섬유 표면에 균일하게 충전이 가능하여 획기적으로 광학적 성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석탄 화력발전소 폐기물인 석탄재에 이산화탄소를 섞어 시멘트를 만드는 것으로 탄소 발생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석탄재를 사용한 시멘트 생산 단가는 일반 석회석에서 시멘트를 만드는 비용보다 싸다는 것도 또 하나의 장점이라 할 수 있다. 국내에서 활발하게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수많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일반적으로 쓰레기는 소각, 재활용, 매립, 크게 세 가지로 처리되는데 양천 자원회수시설은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또 다른 에너지를 획득하고 있다. 일반 쓰레기 처리 시설은 단순히 쓰레기를 태워서 감량하는 시설이지만은 이곳 자원회수 시설은 생활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소각 처리하고 소각 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1996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일일 400톤을 소각할 수 있는 규모로 설계되어 있다. 2016년 현재 하루 323톤을 소각하고 있다. 발생되는 소각열로 온수와 전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온수를 인접한 열병합 발전소로 보내 주변 지역의 냉난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전기는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남는 전기는 한전에 판매하고 있다. 가정에서 버리는 생활 쓰레기 1톤을 소각하면 한 가정에서 45일 정도 난방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량의 청정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생산된 전기는 한국전력에 판매되며 남은 스팀은 주변 시설에 열에너지원으로 공급하여 활용된다. 자원 회수 시설이 정상 가동됨에 따라 원유와 LNG 등 연간 1,041억 원의 수입 대체 효과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도 연간 59만 4,608톤 감축했다. 당초 2022년까지 매립이 완료될 예정이던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 기간도 2044년까지 연장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렇다면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을 순환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가장 먼저 캔, 유리병, 종이 등을 분리해 배출하는 것. 그리고 일회용 제품의 사용을 줄이고 리필 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이다. 마지막으로 물건을 버릴 때는 다시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크게 힘들이지 않고 생활 속에서 녹색 생활을 실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느끼지 못했지만 우리 주변에서는 이미 많은 기술들이 발전하며 일상생활에서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에 발맞춰 우리가 생활 속에서 녹색 생활을 실천해 나간다면 녹색 지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의 엉뚱한 질문을 유쾌하게 풀어드립니다.
엉뚱한 질문, 유쾌한 상상. 오늘의 질문. 자전거 바퀴에 펑크가 나면 왜 앞으로 나가기 힘든 걸까? 자전거와 함께 등장한 엉뚱군. 화창한 날씨를 만끽하며 신나게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뭔가 이상하다. 전전과는 다르게 힘들어 보이는 엉뚱군. 자전거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 아, 자전거 바퀴에 펑크가 났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자전거에 올라타 보는 엉뚱군. 바람이 더 빠지면서 자전거 타기가 더 어려워진 상황. 앞으로 나가는 것조차 힘들어 보이는데? 도대체 왜 자전거 바퀴에 펑크가 나면 앞으로 나가기 힘들어지는 걸까? 자전거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마찰력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하게 되는데 타이어가 펑크가 나게 되면 바퀴가 지면에 닿는 면적이 커지게 되고 그래서 마찰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전거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는 더 큰 힘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전거의 바퀴가 노면에 닿는 접촉면, 타이어의 상태 등에 따라 마찰력이 결정되고 사람이 자전거를 타기 위해 페달을 밟았을 때 동력이 발생하게 된다. 자전거를 탈 때는 마찰력보다 더 큰 힘이 작용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타이어 속의 공기가 완충작용을 하며 마찰력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타이어 펑크로 공기가 빠지게 되면 완충작용이 어려워지게 되고 타이어가 지면에 닿는 면적 또한 넓어지면서 마찰력이 증가. 앞으로 나가기 위한 더 큰 동력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 자전거 타이어에 펑크가 났을 때 앞으로 나가기 힘든 이유는 바퀴의 공기가 빠져나가 완충작용이 어려워지고 마찰력이 증가한 만큼 더 큰 힘으로 페달을 밟아야 하기 때문. 오늘의 엉뚱한 질문, 유쾌하게 해결!